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일 좀 돼야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 자 배구 선수 학폭, 학교 폭력 논란. 자 국민 여론 어떻게 지금 나옵니까? 분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네.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6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군지는 이제 뭐 다 아시죠. 예.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에게 구단이 무기한 출전 정지를 조치했고요.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관련된 예.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재영 기당 선수요. 네. 예. 10명 중 7명 정도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나타났고요. 네. 의견으로 나타났고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23.8%로 불과 4명 중 채 1명도 되지 네. 않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보니까 4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스포츠계 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동안 황보선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 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체벌 문제, 예. 또 선후배 간의 문제, 또 코치와 선수들 간의 문제 계속 불거졌지만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언제 해결되나?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더 크게 분노하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만큼 이게 일종의 또래 집단 현상,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로 나타나서 예. 정말 이 배추도사가 이 피고왕 통티가 학교 폭력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고 싶습니다. 학원 폭력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리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여론이 전반적으로 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오늘은 특집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체감 경기가 어떤가. 최근에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 상당히 선방한 것 아니냐. 예. 호성적이다. 이런 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영업과 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예.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인식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SBS 비즈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후반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에 대한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임기 후반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래 왔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덮친 경제 상황, 체감 경기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60.3%, 10명 중 6명 가량으로 나타났고요. 예.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또 구직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문재인 대통령도 상반기에 수십만 개의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20대에서는 64.5%가 경제가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잘한 점, 잘 못한 거 그런 정책 뭐라고 좀 합니까? 국민은? 이 질문은 네. 황행크께서도 맞추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 가장 잘한 분야, 네. 잘 운영한 분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뻔한 답을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예. 네. 뭐 찾자만 되겠습니다. 코.
그다음에 불. 코입니다. 예. 이것도 오늘 뭐 따로 퀴즈가 예. 나가지는 않죠. 예. 네, 코로나19 극복이 예. 10명 중 6명 가까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세대 구분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는 예. 65.7%로 3명 중 2명 정도는 코로나19 극복. 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지난해 1월 20일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대구 경북에서 또 2월 중순 또 2월 말 3월 초까지 예.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뭐 종교가 원인되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는 했지만 그 뒤로 또 정부가 잘 대응을 했고 K 방역 또 드라이브 스루 또 진단 키트 등에서도 호평을 받았고 8월 2차 유행이 있었을 때도 단호한 대응으로 정부가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것이 이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경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다면 또 한 번 예. 질문드립니다. 네.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경제 분야는 무엇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을까요? 뭐 그거야 뭐 예. 우리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자로 시작한 네. 걸로. 예. 아니 이게 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정책입니다. 네. 10명 중 6명 코로나19 예. 극복이 잘했다면 부동산 정책은 10명 중에 6명가량 62%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0대가 가장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40대가 71.3% 예. 가장 좀 잘 못한 분야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서 40대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예. 남아있는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또 한 가지 분석을 말씀드리면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역시 변수는 백신 접종이 다음 주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죠. 코로나19 백신과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대결이 아니겠느냐 이런 진단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브의 대결. 예, 알겠습니다. 네, 코브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지금 주식시장 계속 뭐 3,000선에서 이게 뭐 심지어 뭐 후지산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네.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열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올해 많이 오를 것으로 그래도 예상되는 뭐 종목 이런 것들도 뭐 조사됐습니까? 이걸 또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네. 이 누군가에게 주식 투자하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실례인데 요즘은 그만큼 예. 전 국민의 주식 투자, 뭐 주진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주식 투자는 어린이, 그래서 이제 예. 초보 투자자들을 주진이라고 이야기할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 예.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좀 대박 터지는 종목 좀 짚어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 물어봤습니다. 분야. 길을 조금 지금 세우고 계시죠. 예. 미래자동차, 전기차를 말하겠죠. 예. 자율주행차 및 2차 전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하. 가장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제약 및 바이오, 그다음이 반도체 및 IT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또 쿠팡 열풍도 있었는데요. 네. 이 조금 시각은 다릅니다. 20대의 경우에는 2차 전지다, 전기 자동차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예. 60세 이상은 좀 보통 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 연령대에 따라서도 투자 기준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그런 만큼 주식 투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알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배추도사는 네. 주식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못하는 건가요? 네, 못하는 겁니다. 예, 네. 예.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죠.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할 것으로 평가받은 차기 대선 후보. 이 질문이 대선 때만 되면 참 많이 물어보는데 예. 황행크께서 잘 아실 텐데 이거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또 판단하고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조사 결과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 중에서 누가 경제 운영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높은 응답은 네.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26.1%로 나타났고 예. 그 다음이 윤석열, 이낙연 대표는 12.1%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예. 7.7%로 나타나서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경제 잘할 걸로 알고 기준으로 판단했을까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좀 선호도에 가까운 정도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40대는 이재명 지사가 경제 운영을 잘할 것이다. 44.3%로 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꽤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49.1%가 이재명이다라고 응답을 해서 최근에 기본소득 또 전국민 재난지급 이런 이슈 파이팅이 이 지사에게는 다소 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두 번째로 올라온 건 그건 좀 특히 더 의아합니다. 네, 경제보다는 검찰 개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보궐선거 쪽 좀 보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판세 좀 봐주시죠. 네. 설명절 연휴 전에도 조사가 많이 쏟아졌고 설명절 이후에도 나왔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추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 판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우세합니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접전 양상으로 읽힙니다. 3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1대1 대결 구도는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팽팽하거나 또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박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결과.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이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네. 근데 지금 특별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뭐 단일화가 중요하다. 또 여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는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새5치서 그러니까 세대 50대가 결정적입니다. 50대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서쪽입니다. 동쪽보다는 서쪽에서 지금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서남권이 중요합니다.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또 관악구, 동작구가 과연 누구에게 표심을 주느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각 당별로 이제 후보 간 토론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 선거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뭘로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물론 단일화가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이 단일화가 마치 유행어처럼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호사화 말씀드렸죠. 단일화가 보궐선거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슈가 될 것으로 분명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새5치서 세대 50대 그리고 지역은 서쪽이 결정하는데 이 내용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세대는 50대. 왜 세대가 50대냐면 보수와 진보가 교차하고 가장 표심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연령대가 바로 50대입니다. 부산도 서쪽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별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또 원하고 있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또 쏠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여당 후보에게는 부산 판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중요합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여당에서 제기하는 MB정부, 정치인 사찰 관련 의혹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요. 중도층에게는 영향을 주겠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서쪽을 말씀드렸는데 부산, 사상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강서구 북구는 강서 북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를 했던 지역입니다. 동구, 서구, 중구, 부산 진구, 영도구 표심이 이번 부산시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K 열풍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불어닥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영혼까지 끌어낸다면서 영끌이다, 빚내서 투자한다, 이렇게 해도 집 한 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로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K 부동산 열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외국인들의 그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고요.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제일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들에게도 국내 부동산은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 예. 네. 이거 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26,800여 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좀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21,400여 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400여 건, 또 2018년도에는 26,400여 건으로 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23,900여 건으로 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거래량이 거의 한 3,000건 가까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런 상승세를 좀 이끈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지난해 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51.3%를 거래하면서 차이나 머니가 대거 몰린 겁니다.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지난해 또 반등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어느 지역 쪽이 특히 많습니까? 네, 이 매수 지역이 좀 국적별로 조금 갈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은 주로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 그리고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인 다음으로 높은 매수세를 보였던 미국인들은 강남구와 용산구, 또 서초구, 송파구 지역으로 투자가 많았습니다. 즉 이 중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서울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서울 서남권에 좀 집중이 됐고요. 미국인들은 최근 뜨고 있는 그런 강남권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건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봤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과는 좀 달리 대출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인 LTV니 총대출 상환 비율인 DTI니 이런 다양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사실상 대출이 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국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국내 기준의 그런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네요.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집 소유 여부 그리고 국내 소득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그 30대 그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이제 국내에 입국을 했다가 전국의 아파트 한 8채를 사들였습니다. 8채. 그런데 8채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 출처가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이 가족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 그 규제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가 우리들 외국인들한테 월세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인이 된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두 이제 1,793건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40%가량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실제로 서울에서는 자국 및 역차별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과 같은 이런 반발 여론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좀 제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좀 중과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상호주의에 좀 위반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좀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일례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득이 없는 그런 외국인들의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도 이제 손발이 묶인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 네. 서방 국가들 보면은 그 국내에서 확실한 소득, 그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대출도 불가능하고 그런 게 많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아직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좀 알아볼까요? 비트코인이 네. 최근 5만 달러 돌파했다는 뭐 기사들 막 나왔습니다 보니까. 네, 이거 좀 이게 그러면 이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요즘 그 흐름이? 네,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이런 좀 뭐 비트코인 예전에도 이제 2011년도에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뭐 그때 상황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이제 5,5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 이제 7시 30분을 기준으로 좀 알아봤는데 예. 지금 보니까 5,7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5,700만 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 비트코인의 그 실질적 가치와 또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그 말에는 2만 달러 육박하다가 이듬해 곧바로 이제 3천 달러대로 이제 80% 이상 폭락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가상화폐의 찬반 입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이번 랠리가 과거 급등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의 그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2017년도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 분위기는 이제 기업하고 개인이 나란히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쌍끌이 랠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기관의 뭉칫돈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미래사용 가치에 대한 의문을 일정 부분 해소한 덕분에 이 개인 투자자도 뭐 추가로 더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도 비트코인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직은 이게 비트코인이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 뭐 금도 아니고 네. 현금도 아니고. 예. 자, 그러면 테슬라도 자사의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 뭐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테슬라가 이제 15억 달러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사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이제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공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가장 오래된 은행인 그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가상 그 화폐의 어떤 취급 업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가상화폐 역사에서 좀 상징적인 이정표가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이들 외에도 이제 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영업 허가를 받아서 관련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마스터카드는 올해 안에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회의론이나 또 경계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실제 통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수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했고요. 또 제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이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예. 그런 사용을 좀 축소하고 돈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인도 정부에서는 아예 그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회의론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단지 이 통화 완화 시대의 한탕을 노리는 그 투자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기극에 불과하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CNBC도 비트코인을 역사상 가장 큰 버블 중 하나라고 예. 우려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도이체방크의 최근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양대 버블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기적인 가격 급변동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예. 이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투기로 봐야 될지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빚내서 주식하는 주식 비투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뭐 3,000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던 코스피가 이제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서면서 예. 이 주식 비투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이게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신용 그 거래 융자 잔고가 예. 21조 6,6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1월 7일 그 비투 규모가 20조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제 최고 금액을 갈아치운 겁니다. 예. 예.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이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대출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비투 규모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좀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11조 6,268억 원, 그리고 코스닥이 10조 3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예. 2배가 넘게 늘어난 규모고요. 지난 1998년 이래 집계한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보통 이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이런 신용거래 융자도 좀 늘어나거든요. 예. 최근에 이 미국의 그 게임스톱 사태 여파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되는 듯 보였는데 다시 상승장이 좀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를 두고도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여 이자보다 이 주가 상승폭이 또 클 것으로 예상하고 예. 단기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완전히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깡통 계좌라고. 네,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좀 무리한 그런 비투 규모가 좀 급등한 탓에 이게 좀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반대 매매가 뭐냐 하면 이 투자자가 좀 그러니까 빚낸 것을 이제 제때 갚지 못할 때 예.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주식을 강제로 이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반대 매매가 좀 무서운 이유가 이 증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필요한 그 수량만큼을 이제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그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셈이죠. 예. 게다가 이제 반대 매매로 나온 매물들이 이제 풀리면서 이 해당 종목의 주가도 덩달아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 그에 따른 이제 피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비투 규모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증가 속도도 좀 빨라가지고 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만약 조언을 하라 한다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